네, 안녕하세요. 서울시과학관과 한국연구재단이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서울시립과학관의 최혜빈입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잡시님 안녕하세요. 저 매군녀님 안녕하세요. 저 디디님 안녕하세요. 네, 모님 안녕하세요. 이제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인관과 기가스틸 그리고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이준호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이준호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공학과에 재직 중이시며 내진용 철근 콘크리트 개발, 이산화탄소 저감용 하이브리드 제철 기술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저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에 있는 이준호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강연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오시는데 매우 더우시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오는데 별로 덥지는 않았고요. 네. 예, 이쪽 동네가 워낙 네. 또 시원한 곳에 있어서 예, 오면서 아주 경치를 즐기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과학관의 경치가 좀 많이 좋죠. 네, 과학관 경치도 좋은데요. 네. 혹시 고려대학교 하면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저희 고려대학교 하면 저희는 호랑이도 생각나고 네. 연구전이 아니라 고연전이라고 들은 아, 그렇죠. 연고전은 국어사전에 또 잘못되어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고연전을 많은 분들은 떠올릴 텐데요. 네. 실은 고려대학교에서 유명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려대학교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아, 박물관이요? 혹시 고려대학교 박물관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네, 드네요. 우리 서울시립과학관을 찾는 우리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학생들이 있을 텐데 기회가 되시면 저희 고려대학교에 있는 박물관에도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는 굉장히 많은 국보와 여러 가지 보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보물인 사인검을 제가 보면서 오늘 강연을 기획하게 되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사인검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희 사인검이요. 네. 제가 듣기로는 2년 1월 임시에 제작을 해서 4개의 호랑이가 있다고 네. 제가 들었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사인검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마 도깨비에 나왔던 네. 그 공유의 검이 아닐까 그런 가슴에 생각. 박혀져 있었던. 가슴에 박혀져 있던 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실은 그 이야기로부터 이 철강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강연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채팅창을 통해 활발한 리액션과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검과 기가스틸 그리고 수소환원 제철입니다. 제가 오늘 강연 제목을 조금 유별나게 한자와 영어 그리고 한글로 작성을 했는데요. 실은 거기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사인검은 실은 한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 실은 우리나라가 뭐 이제 조선시대는 한글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은 한자어가 지배적인 그런 사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제품이 바로 이 사인검인데요. 그래서 실은 제가 이 사인검을 한자로 표시를 해봤고요. 기가스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이제 만들고 있는 아주 고급된 고강도의 이제 철강 제품을 말하는데 이 철강 제품은 전 세계에 나아가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뜻에서 기가스틸을 영어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수소환원 제철은 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되고 있는 친환경 제철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개발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한글로 이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역시 표지에서도 보시다시피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네, 표지군요. 제목만 가지고도 네. 실은 오늘 이야기를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가 오늘 내용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학생 여러분들 참석하셨으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부터 이 강연을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우수 철강사는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실은 전 세계에서 최우수 철강사를 뽑는 기준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전 세계의 마켓쉐어를 장악하고 있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경쟁력이 가장 있는 회사가 어디냐라고 뽑는 그러한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게 2019년도 자료이긴 한데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철강사는 우리나라에 있는 포스코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2019년 결과지만 실은 올해 결과도 보게 되면 2021년까지 포스코가 12년 연속으로 전 세계 1위의 철강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현대제철이라는 우리나라 두 번째 철강 회사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러한 저력을 보이고 있어서 실은 다른 나라에서는 나라별로 하나의 제철소가 들어갈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10위 이내에 2개의 제철소가 들어갈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철 쪽에서는 저희 나라가 아니 우리나라가 저희 막 세계에서 정말 알아주는 기술이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러한 경쟁력과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 세계 1인당 철강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건 답정너죠.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선생님 네. 답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보다시피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이 네. 저희 우리나라가 거의 탑 10 안에 기술이 많이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역시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인당 철강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보시면 여기 대한민국에 대한 그 수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겉보기 스틸의 이제 그 수요고요. 그다음에 이 보라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실질적인 수요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요. 겉보기 수요라는 것은 철강을 생산한 다음에 해외로 수출하는 양까지 포함된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양보다도 더 많은 철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철강이 경쟁력이 있어서 해외로 많이 수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여기 보시면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서는 실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양보다 그 수출을 하고 있는 양이 적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라든지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국내에서 사용되는 철강 양보다도 겉보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해외에서 철강을 수입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실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제철소에서 만든 철강들을 수출함으로써 이 나라들에서는 철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도 저희 나라와 마찬가지로 실은 철강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들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철강에 대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데이터를 보시면 대략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나라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철강의 실제 소요량이 200에서 한 400kg 정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복지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1년에 대략 한 200에서 400kg 정도의 철을 소요하지 않으면 그러한 이제 복지국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철강 기술에서 정말 뛰어나게 나타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철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철강 산업은 과연 성숙 산업일까요? 아니면 성장 산업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선생님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성숙 산업이지 않을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철강 산업은 성숙 산업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철강 생산량을 보시게 되면 연도별로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은 철강은 성숙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은 1인당 사용돼야 되는 철강의 수요량이라는 것이 매년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들은 전 세계 인구 증가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지금 한 80억 정도의 인구가 있는데 앞으로 전 세계는 100억 정도의 인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게 되면 그 증가하는 인구분만큼 철강의 수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강 산업은 아직도 성숙 산업은 아니고 계속 성장하는 그러한 성장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하게 될 때 이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기를 원해요. 그 도시를 구성하는 여러 인프라스트럭처, 건물이나 도로나 철도나 아니면 여러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을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필요한 철강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철강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이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철이 성장 산업은 거의 처음 하셨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철이 성장 산업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네. 우리나라는 대부분 교육을 미국식 교육이나 미국식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철강보다는 실은 다른 쪽, 예를 들어서 지적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더 발달시키고 있는 것에 반해서 실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독일 같이 제조업 중심인 나라들은 이런 철강 산업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미국 중심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이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한번 우리 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이 책 읽어보셨나요? 아, 총균세.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말로는 총균세라고 번역된 책인데요.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분께서 쓴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라는 것은 유전적 요인이 아니라 실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지금 우리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균, 그리고 그것 말고도 건이라고 불릴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스틸, 즉 철강이라는 것이 인류의 문화, 문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단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잘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개막식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오륜기를 실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늘로 뛰어 오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영국은 실은 산업혁명으로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산업혁명을 자기네들이 이 올림픽을 통하여서 기념하고자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오륜기를 만든 것이 바로 철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철강으로 오륜을 만들어서 하늘로 띄움으로써 실은 이 영국의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철강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철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지금도 그 철강 산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600년대만 하더라도 실은 철을 만드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목탄을 이용한 용광로를 이용해서 철을 만들었는데 이와 같이 사람들이 직접 철광석을 나르고 그 다음에 목탄을 산에서 캐와서 그것을 가지고 철을 만드는 역할을 했었죠. 이런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량의 그 공기를 취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풀무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철을 만들곤 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철을 만드는 용광로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목탄이 이 철광석을 받쳐낼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량하기 위해서 실은 에이브러함 납이라는 분이 코크스라는 것을 개발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코크스라는 것은 높은 강도를 갖고 있어서 실은 이 고로의 크기를, 용광로의 크기를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용광로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굉장히 높은 형태의 로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요즘은 그것을 고로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지요. 실은 영국에 가시면 그래서 임페리얼 대학이라고 해서 영국 런던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의 재료공학과 입구에 실은 한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영국하면 많은 산업혁명에 관련된 위인들이 있는데 다른 여러 위인들을 제치고 이 한 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분의 동상의 이름은 헨리 베세머라고 하는 분이에요. 헨리 베세머라고 하는 분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시죠? 들어봤어요. 한국 분들은 이 헨리 베세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실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 헨리 베세머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이 헨리 베세머라는 사람은 이 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개발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전에는 이 용광로에서 철을 만든 다음에 그 철을 이 굉장히 널쩍한 그 평로라는 곳에다가 넣고 한 24시간, 48시간 동안 지으면서 저으면서 실은 이 철을 만들었는데요. 이 헨리 베세머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철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곳에 공기와 산소를 취입하는 기술들을 개발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베세머 공법이라는 것이에요. 이 베세머 공법을 통해서 실은 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베세머 공법을 통해서 실은 많은 철들을 대량적으로 산업 현장에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은 이 베세머 전로의 이 샘플은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 미국의 철강 도시의 가장 대표적인 곳인데 그 피츠버그에 가면 광장에 이 베세머 로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철강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나라에 있는 분들은 이러한 철강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전 세계에 이제 그 현대적인 그 산업혁명을 이루게 된 근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미국 피츠버그에 갈 수 있으면 저거 한번 가가지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념사진 한번 찍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그 철들을 만들었을 때 아까 총균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을 만든다는 것은 실은 전쟁 무기를 만든다는 것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파리에 가면 앵발라드라는 그 군사 무기를 전시한 전시관이 있거든요. 실은 제가 직접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온 사진들인데요. 가서 보시면 많은 철로 되어 있는 전시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철로 되어 있는 전시물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은 그 군사 무기로 많이 활용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찍어온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네. 이 사진인데요. 이것은 포신입니다. 대포를 쏘는 그 포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포신을 잘 보시게 되면 포신 끝부분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런 장식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장식을 한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장식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남자와 여자가 키스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분들이 이 포신을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전쟁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이제 사랑이라는 역설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조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런 정도로 실은 이 철을 만든다는 것은 이 포를 만들었을 때 누군가를 죽이기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겠다고 하는 정신이 더 강하였던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강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여태까지 발달시켰던 데는 누구를 이제 해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과 나의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방어적인 수단으로서의 개념이 더 강하였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철들을 어떻게 만들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고대 제철법과 근대의 제철법, 즉 오늘날의 제철법과 옛날의 제철법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철강사들이 전 세계 최고의 철강을 만드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우리 DNA 속에 흐르는 어떠한 유전자가 정말로 이 철을 잘 만드는 그러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 제철 기술을 복원하는 연구들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은 여주에 가면 이은철 도검장이라는 분께서 실은
전통적인 제철법을 이용해서 철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든 철을 가지고 칼을 만드는 그러한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이은철 도공장님께서 그 철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잠시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 제철 기술과 이어지는지를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제철법은 잡쇠 제철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실은 이 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철광석이라는 원료가 필요합니다. 철광석은 기본적으로 헤마타이트 혹은 마그네타이트라고 하는 Fe2O3 혹은 Fe3O4라고 하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는 불순물로서 SiO2나 Al2O3 같은 다른 산화물들이 일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철광석에 있는 철 성분들에 붙어 있는 산소들을 어떻게 하면 떼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과 함께 거기에 불순물로 들어가 있는 SiO2나 Al2O3 같은 그런 산화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제철법에 있어서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대 제철법은 이렇게 철광석을 채취한 다음에 그것들을 일단 건조를 한번 시키는데 이 공정을 소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결을 통해서 안에 이제 들어있는 수분이라든지 다양한 불순물들을 먼저 제거를 해주게 되고요. 그 이후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환원제로서는 예전에는 목탄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목탄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탄을 제탄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탄화를 시켜요. 일반적으로 그냥 나무를 그냥 쓰게 되면 굉장히 연기도 많이 나고 그 안에 있는 탄 성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탄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을 날리는 형태의 제탄이라는 작업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나무 숯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만들게 된 숯을 저희가 채취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련로를 만들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먼저 땅을 파서 그곳에 이 아궁이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불을 다스리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먼저 하부에 이렇게 땅을 파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재련로를 이제 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축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안에 수분이 있으면 실은 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분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1차로 그 구덩이를 판 곳에 흙으로 쌓은 다음에 그곳을 한번 건조를 하는 1차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련로를 축조를 하게 되는데 위에 점점 우리가 이제 흙을 쌓아서 재련로의 모습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갖춘 재련로를 만들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고대 제철법에서 봤던 것 같이 그 용광로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용광로를 만든 다음에 이 재련로 안에도 실은 안에 많은 수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수분들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바깥쪽이랑 안에 이제 나무 목재를 넣고 그것을 태움으로써 전체 안에 있는 수분들을 제거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안에 먼저 목탄을 장립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사진에 나오신 분이 우리 이은철 장인이세요. 이은철 동검장님께서 실은 이러한 이제 그 제철법을 고대 제철법을 복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목탄을 내부에 장입한 다음에는 아까 그 풀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풀무는 사람 손으로 작업을 하기에는 너무 불어넣을 수 있는 그 공기의 양이 적기 때문에 실은 실질적으로 이 바람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위에 올라가서 발로 누르면서 안에 이제 공기를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풀무질이라고 하게 되죠. 이 풀무질을 통해서 안에다 공기를 계속 불어넣으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철광석을 위에 장입을 하게 됩니다. 이 철광석을 위에 넣게 되면 이 철광석이 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안에서 나오는 그 탄으로부터 CO가스가 이제 환원가스로 발생이 되게 되고 그 발생된 환원가스에 의해서 철광석이 점차적으로 이제 환원이 되게 되는데 철광석이 환원이 됐을 때 동시에 실은 안에 있는 그 맥석이라고 불리는 SiO2나 Al2O3가 일부 FeO와 함께 반응하여서 슬래그를 만들게 됩니다. 용융된 슬래그를 우리가 슬래그라고 부르는데
그 슬래그가 실은 이와 같이 하부를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는 쇠똥이라고 불러요. 실은 우리가 사람이 위에서 음식을 먹고 나면 실은 배설물을 그렇죠, 소화돼서 나오는 것처럼 용광로에서 이제 그렇죠. 용광로에서 필요 없는 그 불순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쇠똥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쇠똥이 유출되고 나게 되면 그 조업을 이제 마치게 돼요. 이제 모든 조업이 마치게 되면 이 용광로의 앞부분을 우리가 헐게 되고 그 안에서 실은 환원된 철을 우리가 꺼내게 되는데요. 그 철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나서 이게 철이야 라고 이제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이게 철인지를 알려면 단면을 한번 잘라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표면은 약간 산화되어 있어서 거무튀틱하고 하지만 내부가 이와 같이 완전히 철로 환원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들 정련을 하고 단조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련과 단조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 철들을 두드려서 우리가 철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철괴를 만든 다음에 이 철괴들을 어떠한 일정한 형태들로 우리가 자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라진 철들을 실은 그 녹이게 돼요. 완전히 녹이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제 녹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철을 가마솥에 넣고 이제 끓여야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이 철광석을 놓게 되면 실은 내부에 있는 탄소들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든 철들은 내부의 탄소의 양이 조금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철광석을 넣게 되면 내부에 있는 탄소와 반응을 해서 실은 탄소의 양을 줄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단계를 가지고 매질을 시작합니다. 아마 그 전통적인 그림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매질을 하게 되면 이제 철 조각들이 점점 이제 길어지게 되는데 이 매질을 하는 동안 저 철 단기 안에 들어있던 불순물인 산화물들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제거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매질을 하는 것들을 할 때 철을 길게 펴게 되면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서 면을 뽑을 때도 한번 이렇게 길게 늘려서 반을 다시 접어서 다시 늘리잖아요. 네, 그것과 비슷해요. 철을 만드는 작업도 철을 길게 늘린 다음에 그것을 접어서 다시 두드려서 늘리는 이러한 작업들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 반복을 하게 되면 안에 실은 갇혀 있었던 산화물 조각들이 바깥으로 점점 펼쳐지면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매질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산화물들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실은 산화물들이 제거가 되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할 때 실은 그 밖으로 도출된 산화물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제거할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는 재를 묻히고 황토물을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와 황토물들이 실은 바깥으로 도출된 그 산화물들의 융점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서 이 매질을 함으로써 산화물들이 제거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겹쳐서 계속 두드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단착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을 계속 접고 펴고 접고 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황토물을 이와 같이 바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이제 때리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21단 합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을 철을 여러 번 접다 보면 그 층들이 한 21개 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제품을 완료를 합니다. 이 완료된 제품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칼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그 철강을 우리가 철정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옛날에는 이 철정을 실은 화폐 대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철정을 가지고 실은 물물 교환하듯이 쌀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거래를 하는데 이 철정을 쓰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철정을 우리가 백년강이라고 부르게 된답니다. 그러면 이 철정을 가지고 어떻게 칼을 만들까를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조건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조건법은 이
철정을 길게 펴게 되면 이와 같이 카레 모양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카레 모양은 장인들이 일일이 수작을 통해서 그 형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정형, 형체를 만든다라고 해서 도시는 칼의 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칼의 몸체를 우리가 형체를 만든다라고 해서 도신 정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이제 담금질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담금질을 할 때는 이 칼 날 부분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 칼 날 부분만 냉각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실은 이 그 철에 이 날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이와 같이 진흙을 바르게 됩니다. 진흙을 바르게 되면 냉각 속도가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의 윗부분은 냉각 속도가 느려지게 하고 철의 끝부분은 냉각 속도가 빠르게 해서 실은 철의 끝부분만 굉장히 강도가 단단한 그러한 이제 철로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실은 이제 그 칼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칼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저희 다시 이제 사인검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사인검은 칼의 끝부분을 단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글자를 새겨 넣게 돼요. 그래서 그 글자를 새겨 넣는 작업을 우리가 상감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상감 작업을 하게 되면 칼 안에다가 그 글자들을 이제 새겨 넣게 되는데요. 그 글자들을 이와 같이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새겨 넣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이 상감 작업을 통해서 새겨 넣은 글자가 상감을 통해서 새겨 넣은 글자 위에다가는 다시 은을 입혀서 그 위에다가 이제 은을 이와 같이 직접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마치 그 장인이 정말 한 땀 한 땀 이 은을 안에다가 집어넣는 작업을 통해서 이 칼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장인의 정말 정성과 그렇죠. 장인의 정성이 들어가죠. 그래서 기술이 얼마나 그렇죠. 많죠. 기술이 들어가고 이 칼을 연마를 통해서 칼을 훨씬 더 이제 미려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 칼을 우리가 경도를 찍어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부분은 우리가 진흙을 발라서 냉각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끝부분은 경도가 이와 같이 윗부분보다 굉장히 높은 경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조선시대에 만든 칼들은 끝부분은 굉장히 강하면서 윗부분이 무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사인검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 칼을 만드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양기가 가장 왕성해지는 인년, 인월, 인일, 인시에 만들어진 검이라고 해서 사인검이라고 해요. 이 인자는 바로 호랑이 인자인데 고려대학교의 상징 동물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 이 사인검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죠.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이 사인검을 전시하고 있는 이유는 고려대학교가 바로 그 그 호랑이를 심볼로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인검은 벽사, 참마, 항요의 목적 무슨 뜻이냐 하면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칼을 만든 것인데요. 조선시대에는 이 사인검을 만든 다음에 왕이 자신이 이제 신뢰하는 그 신하들에게 이 사인검을 하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인검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저희 고려대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사인검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공유의 도깨비 검의 모습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인검에 그러면 쓰여져 있는 글자가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실은 이게 북두칠성도 나오고 뭐 동방칠수, 청룡, 뭐 북방칠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뒤에 있는 한자들은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한자를 풀어 쓴 것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자는 굉장히 어렵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하늘은 정을 내리고 땅은 영을 도우시니 해와 달이 모양을 갖추고 산천이 형태를 이루며 번개가 몰아친다. 그래서 현자를 움직여서 산천의 악한 것을 물리치고 현묘한 도리로서 베어 바르게 하라. 그래서 실은 이 사인검은 굉장히 어떤 의미냐 하면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의를 이루자 한다라는 것이 그 뜻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조선시대 이 사인검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이 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백성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단순히 이제 그 전쟁으로부터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병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악한 기운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었다라는 것이 저희 가슴을 울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철은 정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광석과 같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철이라는 드네요. 것이 실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철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을 지키는 그러한 물질로서 오랜 동안 인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야, 그러면 이제부터 현대제철법입니다. 자, 현대제철 기술은 어떻게 그러면 개발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사인권과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그것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현대제철법은 고대제철법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이제 철광석과 코를 이용해서 고로라고 하는 용광로에서 철을 만들고요. 그 가운데 존재하는 산소를 전로라는 곳에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연속주조라는 공정을 거쳐서 슬라브와 혹은 블룸, 빌렛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철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만들던 철정이 실은 이 슬라브와 블룸과 빌렛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철강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대의 용광로와 현대의 용광로는 그 크기와 생산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뿐이지 전체적인 것들은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광로 내부에서는 헤마타이트로 들어간 철광석이 철산화물이 산소를 조금씩 떼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철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것들을 그러면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친환경 공법으로 만들고 있을까? 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철을 제일 잘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환경 제철에서 가장 현대에서 뛰어난 기술이 바로 파이넥스라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실은 CO2를 저감하거나 아니면은 발생하는 그 환경 오염 가스라고 할 수 있는 속스와 녹스 같은 환경 오염 물질들을 최소한 후 제거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철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은 이 파이넥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단순히 기존에 있던 용광로 공법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서는 사용하기 굉장히 어려웠던 다양한 철광석들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법이에요. 그래서 원료의 자유도를 굉장히 높여준 공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존의 고로 대비 속스와 녹스 혹은 더스트의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준 친환경 공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국뽕이라고도 할지 모르지만 이 철강을 연구하다 보면 실은 우리나라가 정말 철을 잘 만드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기가스틸이라고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와 같이 제련 공법을 통해서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철을 만드는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 슬래브를 가지고 그러면 혁신적인 철을 어떻게 만드는 것인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이 동영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건물을 지을 때 요즘은 가격이 싼 중국산 철근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중국산 철근은 대부분 강도와 무게가 표준 규격에 못 미쳐서 건물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유지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을 세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철근은 중국산으로 국산보다 최대 15% 저렴합니다. 철강협회가 중국산 6개 제품을 실험해봤습니다. 유연성을 알아보기 위해 철근의 양 끝을 잡아당겨봤더니 중국산이 국산보다 1분 더 빨리 끊어졌습니다. 국산은 19% 늘어난 반면 중국산은 13%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16% 이상 늘어나야 KS 기준 합격입니다. 지진이나 또는 갑작스러운 충격이 왔을 때 건물이 갑작스럽게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1m짜리 중국산 철근의 무게는 1,300g 정도. KS 기준보다 170g 부족해 역시 불합격입니다. 100세대 아파트 한 동을 지을 경우 55톤의 철근이 적게 들어가는 셈입니다. 모두 KS 인증을 받은 제품이지만 4개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KS 인증만 받은 뒤 규격 미달 제품을 유통시키는 겁니다.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개인주택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리 감독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그러한 제품들이 저가를 무기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국가기술표준호는 해당 제품들을 조사한 뒤 KS 인증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네. 실은 이와 같이 실은 당시에 제가 이제 저 철근 조사 중소형 연구에 건물을 같이 지을 참여를 했는데요. 철근 조사의 연구에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철근이 조금 더 경쟁력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내진 철근, 특수 내진 철근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경주에서 지진도 나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에서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여러 철강사들과 함께 내진 철근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고강도 내진 철근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요. 5년간의 개발을 통해서 600메가파스칼급 내진 철근하고 700메가파스칼급 내진 철근을 개발하게 됩니다. 현재 600메가파스칼급 내진 철근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요. 새로 또 개발한 700메가파스칼급 내진 철근도 실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기술을 5년 동안 저희가 개발해서 작년에 저희가 산업기술상을 이제 정부에서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이제 뛰어난 기술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 내진 철근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을 또 지킬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내진 철근이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잘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기존에 있던 방법으로 하게 되면 합금 성분 조절형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금 성분과 공정 제어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냐 하면 왼쪽에 있는 합금 성분 조절형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돈을 많이 들이면 얼마든지 좋은 철근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게 되면 일반 서민들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일반 서민들이 일반 주택에도 많이 쓸 수 있게 되면 가격은 낮지만 훨씬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냥 합금 성분 조절형으로 나온 철근보다 저희는 이제 공정 제어형이라는 것을 같이 활용함으로써 합금 첨가량은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철근을 개발했다라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내진 철근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 하면요. 기존에 저희가 사인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생각을, 이념을 가지고 만든 검이었다라고 하면 저희가 만든 실은 내진 철근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철이 되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농담으로 우리 조상들이 만든 사인검이 지금 내진 철근이 되어서 우리 건물들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 조금 과장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담이 아닌 게 기존에 이제 그 내진 사인검을 보시게 되면 중심부와 표면이 다른 결정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결정 구조가 저희가 개발한 내진 철근의 결정 구조와 비슷해요. 그래서 내부에는 굉장히 무른 형태의 그 사인검과 같은 형태의 조직을 갖고 있고 표면도 굉장히 단단한 형태의 템퍼드 말텐사이트라고 하는 구조인데 그것이 실은 사인검 표면에 있는 구조와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내진 철근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사인검이 되었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닐린님께서 고대의 호랑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킨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려대학교의 호랑이가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강은 단지 내진 철근뿐만 아니라 자동차, 가전, 건축, 에너지, 선재, 스테인리스 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국민들의 이제 생명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응용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실은 조직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조직 제어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기가스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가스틸은 어떤 스틸이냐 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최근에 이제 유전자 가위라는 것들을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DNA를 칼로 잘라서 조작하듯이 이제 조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데요. 실은 철강에서는 원자의 첨가량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공정을 제어함으로써 거기서 발생하는 조직들을 제어하는데 이것이 마치 유전자 가위와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어해서 뛰어난 조직을 갖는 철강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지금 철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 역할들을 해서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내진 철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최근에 많이 기가스틸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이 차세대급 이 고강도 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차세대급 고강도 강판은 실은 다양한 자동차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개발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도 이러한 이제 차세대급 고강도 강판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도를 높이는 기구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원자의 구조를 통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금속은 이제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 원자층들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마치 카드가 이렇게 깊숙하게 이제 여러 장 쌓여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카드가 여러 장이 이제 겹쳐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금속에는 변형을 주게 되면 마치 그 카드가 옆으로 이렇게 밀리듯이 그러한 이제 원자층들이 옆으로 밀리는 효과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용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철강 재료들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그 강도와 연신율의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새로 개발하는 기가스틸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뛰어난 위쪽이 이제 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강도와 그 다음에 이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연신율 특성을 갖고 있는 강제를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강제들이 이러한 변형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 연구실에 있는 공처점 마이크로 현미경을 통해서 직접 측정한 것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 철의 조직 중에 여기 보시면 E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실은 그 변형률입니다. 변형률이 진행됨에 따라서 실은 이 철의 표면에 이렇게 B급 무늬 같은 것들이 나타나죠. 이 B급 무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드를 옆으로 이렇게 옮겨놨을 때에 그 카드층 옆면에 나타나는 그런 B급 무늬와 같은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변형이 점점 일어날수록 그 원자층들이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와 같은 B급 무늬들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일반적인 철을 우리가 이와 같이 변형을 시키게 되면 이 빨간색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 B급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B급 무늬가 나타나는 변형 영역을 우리가 소성 변형 영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소성 변형이 일어나는 영역 속에서 실은 철의 원자 구조들이 이렇게 옆으로 밀리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기가스틸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변형들이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가스틸의 변형 장면을 보시게 되면 초기 상태에서 이와 같은 안에 이제 구조들이 있는데 이 변형들이 일어나면서도 실은 보시게 되면 별로 이제 그레인의 그 결정입이라고 하는데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변화가 크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안에서도 빗살 무늬와 같은 원자들의 변형들은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실은 이와 같은 그 변형들이 왜 안 일어날까라고 보시게 되면 실은 이 안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강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특징이 내부의 연한 페라이트와 그 내부의 그 말텐사이트라고 하는 우리 내진 철근의 표면에 존재했던 그 단단한 상이 이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진 철근이나 아니면 사인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안에
물은 그 페라이트 상이라고 부르는 물은 철과 그 바깥에 있는 단단한 말텐사이트라고 부르는 상들이 이렇게 내부와 외부에 존재했다고 한다면 실은 이 경우에는 이제 듀얼 페이스 스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단단한 그 말텐사이트 상을 철의 내부까지 이렇게 넣게 되는 아주 뛰어난 기술을 우리가 마치 유전자 가위로 철을 조작하는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내부에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소 환원 제철을 말씀드리고 강연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 수소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실은 전 세계 수소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소 세계가 발전하게 되면 이 수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 그 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수소 환원 제철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수소 카운실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 수소 카운실은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스웨덴에서 개발한 하이브리트라는 공법인데 이 공법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론적으로 막 개발돼서 연구실에서 개발되고 있는 공법이에요.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기존의 용광로 공법 같은 경우에서는 탄소를 환원제로 사용해서 CO와 CO2를 배출하는 공법이었다면 이 하이브리트라는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은 탄소 대신에 수소를 사용하여서 배출물이 물로 나오는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CO2가 배출되지 않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공정이다라고 해서 수소 환원 제철 공정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 공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공법들을 한국형 수소 환원 제철 공법이라는 공법으로 저희가 새로 제안을 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수소를 이용해서 철을 만들 때 그 수소의 가격이 굉장히 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개발된 수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과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 수소를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수소를 실은 호주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 수입해서 저희가 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수입된 수소를 통해서 만드는 이 제철 공법이 하이렉스라고 부르는 이제 수소 공법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어떤 공법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 the past few centuries, humans have used blast furnaces to produce iron. This method of iron making is the most efficient way of producing iron to date. The coal and iron ore are processed prior to entering the blast furnace, which is heated above 1500 degrees Celsius and converted into pig iron therein. However, carbon dioxide is emitted in this process. Furthermore, the coal and iron ore need to be processed into coke and sinter, respectively. POSCO has developed Finex, which enables coal and iron ore to be used without processing. In blast furnace operation, the reduction reaction of removing oxygen from iron ore and the melting of reduced iron ore are carried out simultaneously in a blast furnace. In the Finex process, the reduction and melting processes are separated. Reduction takes place in fluidized bed reactors, while melting and the generation of reducing gas take place in a melter gasifier. The POSCO Finex fluidized bed reactor reduces iron ore to produce direct reduced iron. The iron ore fines undergo several stages of reduction processes in the fluidized bed reactors to become direct reduced iron, which enters the melter gasifier with coal and is then made into pig iron. Coal is gasified using pure oxygen, generating the heat to produce pig iron, and the reducing gas that is supplied to the fluidized bed reactor. Unlike a blast furnace, Finex can produce pig iron by using iron ore fines and non-coking coal directly without sintering and coking processes.
With Finex, POSCO has so far produced 30 million tons of pig iron in total. The Finex fluidized bed reactor technology is the closest anyone has come to hydrogen reduction iron making. POSCO is committed to achieving carbon neutrality by 2050. The core of POSCO's hydrogen reduction iron making is replacing processes that emit carbon dioxide in Finex with those of using hydrogen and electricity. Replacing the coal-based melter gasifier with an electric arc furnace eliminates the source of carbon dioxide. Without the melter gasifier, another reducing gas must be supplied to the fluidized bed reactors. In hydrogen reduction iron making, hydrogen plays the role of this reducing gas. In the Finex fluidized bed reactor, direct reduced iron is produced using carbon monoxide and hydrogen reduction. While in hydrogen reduction iron making, direct reduced iron will be produced by using ore fines directly through a 100% hydrogen reduction reaction in the fluidized bed reactors. If we produce iron using this process, can carbon neutrality really be achieved?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he hydrogen used in iron-making process must be green hydrogen, which is produced without the emission of carbon dioxide. Green hydrogen refers to hydrogen made without carbon emissions through water electrolysis using renewable energy. In addition, a carbon-neutral steelworks can be realized only when the electricity used in the electric arc furnace is made from renewable energy with no carbon emissions. POSCO will secure the core technology for producing green hydrogen from water, as well as the capability to transport, store, and use it. POSCO is also actively developing the steel materials necessary for the infrastructure of green hydrogen and renewable energy, which will be the main energy sources of the future. What will a future steelworks look like in 2050? A steelworks like in a science fiction novel, using water to produce iron. Beyond your imagination. Based on its best-in-the-world iron-making technology, POSCO will open the era of decarbonization and hydrogen in the steel industry by realizing a hydrogen reduction steelworks using green hydrogen by 2050. POSCO Hydrogen Reduction Iron Making. 네,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예. 이렇게 해서 제 강연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실은 이런 이제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이제 파이넥스 기술을 개발하는데 상용화 연구를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이렉스라고 불리는 차세대 이제 수소환원 제철 공법을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우리 이제 우리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지금 대학에 진학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연구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정말 철을 잘 만드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철을 잘 만드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을 잘 만드는 나라가 철을 잘 만들어야 세계에 크게 공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바로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알찬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채팅으로 올려주신 실시간 질문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슬래그가 불순물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런 슬래그들은 어디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나요? 라고 나노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고로에서 나오는 용광로에서 나오는 슬래그는 실은 시멘트 대체 원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고로 슬래그 자체가 제품화가 되어서 실은 우리 건물에 들어가는 시멘트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강 슬래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골재를 최근에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드는데 그 골재를 대체하는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어서 마치 우리가 그 생선 횟집에 가면
회 먹고 나서 남는 뼈를 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은 제철소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 사회 곳곳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기가스틸이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용화되려면 얼마나 걸릴지 기가스틸은 현재 네, 이미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요. 네네.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높은 강도의 철강 제품들을 개발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기가스틸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의 연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많은 곳들에 있어서 CO2 저감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철은 반응성이 높은 원소인데 혹시 연구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는지 할로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철 자체의 반응성보다 실은 이제 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에 다양한 합금 원소들을 첨가함으로써 그 기능성을 높여주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첨가한 합금 원소들이 굉장히 산소와 반응하기 쉽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반응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서 그 합금 원소들을 어떻게 정밀하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희가 연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갔을 때 실은 제품으로서 새롭게 개발된 제품들을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저희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이제 강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교수님,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강연을 진행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예, 저는 실은 유튜브로 강연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얼굴 보면서 대화로 강연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는데 이제 좀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조금 더 이제 많은 학생들하고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보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여러 학생들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저희 첨단 바이 유산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전통 유산과 첨단 과학을 한데 모아서 그 가치와 연결점을 철저히 해부한 책인데 그거 한번 제가 추천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오늘 강연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제가 최근에 그 고려대학교에서 저희 교수님들하고 같이 책을 냈는데요. 그 첨단 유산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 철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과학적인 내용들을 역사와 함께 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신 이준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요과학 강연은 7월 16일 소프트 로봇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